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사이버 범죄 동향과 예방법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곽경주 S2W랩 이사라고 합니다. 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선 강의를 진행하기 앞서서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금융결제원 치매사고 대응팀과 금융보안원 치매위협 분석팀 그리고 보안관제팀 을 거쳐서 현재는 S2W 랩이라고 하는 2018년도에 설립한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 위협 전문가 그룹 위원으로 다양한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 자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차세대 보안 리더 양성 프로그램 멘토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요 발표는 대부분 금융권 관련된 사이버 범죄와 그리고 국가급 배우의 사이버 범죄에 대한 발표들을 주로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보시는 바와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선 배경 지식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사이버 범죄 분류는 어떻게 되어 있나를 말씀드리면서 각각의 분류에 맞는 범죄들에 대해서 좀 소상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이버 범죄 예방법을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우선 저희가 사이버 범죄를 뉴스나 기사를 통해서 많이 접해 보셨을 텐데 그런 기사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좀 몇 가지의 배경 지식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사이버 범죄 통계를 보시게 되면 연도별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경찰청에서 표시한 통계를 보시게 되면 2014년도에 총 사이버 범죄가 11만 건에서 2019년도에 18만 건으로 꽤 증가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버 범죄를 얘기할 때 다크웹, 딥웹, 이 다크웹이나 딥웹에 대해서 좀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생소하신 분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크웹, 딥웹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저희들이 사용하는 인터넷 세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실 수 있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표면 웹,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딥웹,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크웹이라는 걸 아실 수 있는데 그 표면 웹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라든가 다음처럼 누구나 로그인이나 이런 거 필요 없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웹사이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D웹 같은 경우에는 접속 권한이 요구됩니다. 로그인이라든가 그리고 인가된 IP를 이용한다든가 그런 특정 PC를 이용한다든가 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이트를 D웹이라고 하는데 D웹까지도 어떻게 보면 표면 웹의 일부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제일 아래쪽에 왼쪽에 가장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 다크웹이라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이 다크웹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든가 크롬이라든가 이런 브라우저가 아닌 토르 브라우저라고 하는 특정 브라우저를 이용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이 되겠습니다. 이 다크웹의 경우에는 2002년도에 미국 해군 연구소에서 최초로 개발을 했었습니다. 당시에는 미국 정부가 접속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접속 경로가 드러나지 않는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개발을 했는데 이후에 2006년도에 해당 기술을 외부에 공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 프로젝트라고 하는 비영리 기관에서 운영하고 개발 주체를 맡게 되고요. 비트코인이 2009년도에 등장하게 되죠.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이 등장하게 되면서 기존에 돈을 보내고 서로 거래를 하려면은 기존 각 국가의 통화를 이용한다던가 그런 통화를 이용하면서 자금 세탁을 한다던가 신원이 밝혀지지 않기 위해서 자금 세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했었다면 이제 비트코인이 등장하게 되면서 정부 통제를 완전히 벗어난 암호화폐가 다크웹의 거래 수단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익명화폐가 되는 거죠. 그리고 2011년도에 다크웹의 최대 암시장인 실크로드라는 마켓이 탄생하게 됩니다. 해당 실크로드라는 마켓은 비트코인만으로 결제되고요. 마약이나 각종 정보 그리고 악성 코드 등을 사용하는 그런 걸 거래하는 암시장이 되겠고 이용자 수는 100만 명에 육박했고 거래액은
천억대 규모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이런 암 시장이 규모가 너무 커지고 사회적인 폐해가 발생하니까 미국에 있는 FBI에서 해당 마켓을 끊임없이 수사해서 결국엔 폐쇄까지 하게 되고, 당시에 이걸 폐쇄하게 되면서 다크웹의 존재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네, 제가 다크웹 사이트들은 특정 브라우저를 통해서 접근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왼쪽에 보시게 되면 다크웹 방문자가 가운데 있는 토르 브라우저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토르 브라우저라는 것을 사용해서 이 다크웹 사이트, 저희들이 주로 접속하는 사이트는 .com이나 .co.kr, .net 이런 식으로 끝나는 사이트들을 접속하게 되는데, 다크웹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끝이 그게 아닌 .onion, .onion이라고 해서 양파를 의미하는 onion으로 사이트 주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혀 그 도메인 구조가 다른 걸 아실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다크웹 사이트에 접속하게 됩니다. 다크웹 사이트에 접속을 할 때는 처음 출발지와 마지막 엔드 포인트가 서로에게 알려지지 않습니다. 가운데에서 랑데뷰 포인트라고 하는 특정 지점에서 시작점과 끝점이 서로 그 가운데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방문자가 누구고 이 서버는 어디 있고 이 사이트는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익명을 보장하게 된다라는 그런 네트워크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다크웹에는 사이버 범죄 관련된 사이트들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익명성 보장이라는 장점과 함께 초기에는 언론의 자유 그리고 기밀 폭로 이런 컨텐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부 비리를 폭로하기 위한 그런 뭔가 선한 그런 목적으로 많이 사용이 됐었는데, 그리고 뭐 언론을 통제한다던가 하는 그런 국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을 통제한다던가 그런 국가들이 있는데, 그런 국가 내부에 있는 국민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다크웹을 사용하는 그런 긍정적인 컨텐츠도 다수 있었습니다. 근데 뭐 이런 익명성을 보장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범죄자들이 해당 공간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합성 마약, 그리고 대마, 그리고 수면제, 스테로이드 이런 대형 제약사 제품도 다크웹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자동화기, 뭐 수류탄, 자이로스코프, 헬리콥터 용품 이런 것들도 취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렴한 가격에 최근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랜섬웨어라는 악성 코드, 바이러스죠. 일반적으로는 저희들이 바이러스라고 부르는 그런 바이러스를 제조하는 프로그램을 다수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랜섬웨어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사용하고 사이버 범죄 생태계가 형성이 됨과 함께 유저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고요. 일평균 접속자가 현재는 200만 명 이상 되는 걸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악성 코드에 대한 얘기를 짧게 말씀드릴 텐데요. 악성 코드, 영어로는 이제 멀웨어, 멜웨어 이렇게 부르는데, 이 멀웨어라는 단어는 악성 소프트웨어, malicious software의 줄임말입니다. 합성어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설명에 따르면 하나의 컴퓨터 서버 또는 컴퓨터 네트워크에 피해를 입히도록 설계된 모든 소프트웨어를 통칭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악성 코드는 만드는 데 사용된 특정 기법이나 기술이 아니라 무엇을 의도했느냐, 악성으로 사용되기를 의도됐느냐, 그렇게 되면 이제 악성 코드라고 부르게 되고요. 전체적인 악성 코드 개수는 AV 테스트라고 백신 소프트웨어를 검증해주는 단체가 있는데, 그런 회사에서 낸 통계를 보시게 되면 최근에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12억 개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신종 악성 코드도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악성 코드 종류에는 이렇게 있는데요. 바이러스 웜, 트로이 목마, 백도어, 그리고 키로거, 원격 제어, 악성 코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일 위에 있는 바이러스라는 거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고, 악성 코드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 단어와 보통 그냥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바이러스라고도 하고 악성 코드라고도 하고 이런 식으로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웜이나 트로이 목마, 백도어 이런 것들은 굳이 디테일하게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키로거 같은 경우에는 키로거 기능이 있는 악성 코드가 특정 PC 내에
설치될 경우에는 사용자가 입력하는 모든 키값을 훔쳐갑니다. 네. 그래서 이 훔쳐가는 값에는 아이디 패스워드 같은 값도 있겠고, 그리고 뭐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이런 개인정보들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악성 코드가 되겠죠. 위에서 말씀드린 이 모든 기능들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원격 제어 악성 코드입니다. 이 원격 제어 악성 코드는 이 해당 악성 코드가 설치가 되게 되면 감염 PC의 외부에서 내부 PC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가적인 악성 코드를 설치한다던가 위에 있는 사용자 입력 키 값을 가져가는 키로거 기능을 활성화시킨다던가 심지어는 그뭐 웹캠 같은 걸 활성화시켜서 그 사람의 사생활이나 이런 거를 침해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아주 다양한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자는 최종적으로 이런 원격 제어 악성 코드를 심어서 뭔가 이제 데이터를 다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양상을 띠게 됩니다. 간단하게 원격 제어 악성 코드를 시연을 좀 보여드릴 텐데 왼쪽에 원격 제어 악성 코드가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PC라고 보시면 됩니다. 왼쪽이. 오른쪽은 해당 원격 제어 악성 코드를 컨트롤하고 있는, 제어하고 있는 공격자의 PC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공격자의 PC에서 키로거 기능을 활성화시킨 거고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감염자 PC에서 ASDF 이런 식으로 치고 곽경주 뭐 이런 식으로 치면 우측에 있는 공격자가 입력된 키값을 모두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웹캠 캡처인데요. 웹캠을 활성화시키고 그러게 되면 제가 나옵니다. 네. 왼쪽에 있는 PC에 있는 캠을 제어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마찬가지로 키로고입니다. 그래서 네이버를 들어갔고요. 네이버에서 네, 입력하는 키값들을 이제 오른쪽에 다 뜨게 됩니다. 네. 그래서 감염 PC 내에서 어떤 입력값이 들어가고 있는지 공격자는 다 보고 있는 거죠. 네. 저 svc host.exe라는 게 악성 코드인 거고요. 네. 이런 식으로 계속 뭐 해킹을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랜섬웨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랜섬웨어는 몸값을 뜻하는 랜섬과 소프트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랜섬웨어는 컴퓨터 시스템을 감염시킨 후에 접근을 제한한다. 그리고 일종의 몸값을 요구한다. 그런 악성 코드입니다. 접근을 제한한다고 하면 사용자가 실행시키고 싶은 프로그램을 못 실행시키게 한다던가 그리고 사용자가 작성한 문서를 다 암호화시켜버려서 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컴퓨터로의 접근이 제한되기 때문에 제한을 없애려면 해당 악성 프로그램을 개발한 자, 공격자에게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최근에는 거의 대부분 비트코인을 이용하게 되고 그리고 모네로도 아직도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암호화되는 랜섬웨어가 있는 반면에 어떤 것은 시스템을 단순하게 잠그고 컴퓨터 사용자가 지불하게 만들기 위해 안내 문구를 띄우기도 합니다. 처음 러시아에서 유행하면서 랜섬웨어를 이용한 사기가 국제적으로 증가하게 됐고 2020년부터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2020년부터 급증하게 된 이유는 뒤에 가서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인데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듯한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가 있습니다. 은닉형 메신저고요. 각국 정부기관이나 수사기관의 범죄자 추적에 협조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국내에 널리 알려진 건 2020년에 N번방 성착취 사건 이후였었고 당시 해당 사건을 운영하던 조주빈이 텔레그램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범죄 행각을 벌였었죠. 네, 그리고 우측에 보시게 되면 실제 텔레그램 내에서 마약을 판매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마약을 판매하고 있는 채널이고요. 이런 채널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엄청 많은데 사실상 범죄자들이 뭔가 실수를 하기 전까지는 제대로 된 추적이 어려운 그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범죄 분류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이버 범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라는 게 있고 이용 범죄라는 게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침해 범죄 같은 경우에는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서 본인이 들어갈 수 없는 컴퓨터라든가 정보통신망, 네트워크에 침입하거나 시스템, 데이터 프로그램을 훼손, 멸실, 변경한 그런 경우, 그리고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의 종류를 보시게 되면 우선 가장 널리 알려진 해킹, 그리고 서비스 거부 공격, 이제는 영어로 디도스라고 많이 부르죠. 디도스라는 공격이 있고, 그리고 악성 코드를 씹는 것, 그리고 기타 범죄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가 있는데요. 정보통신망을 범죄의 본질적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하는 주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즉 그냥 컴퓨터를 이용해서 남의 컴퓨터를 해킹하려고 하는 거, 뭐 그런 겁니다. 해킹하려고 하는 거라든가 뭐 사기 행각을 벌인다든가 뭐 이런 것들인데, 이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에는 아래와 같은 범죄들이 있습니다. 사이버 사기, 그리고 사이버 금융 범죄, 개인 위치 정보를 침해하는 것, 그리고 사이버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 그리고 사이버 스팸 메일을 보내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뭐 해킹을 하거나 뭐 그러진 않더라도 이런 정보통신망 컴퓨터를 이용해서 남에게 그 금전적인 피해를 입힌다던가 하는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이버 사기와 사이버 금융 범죄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많이 말씀을 드릴 텐데, 사이버 사기에는 직거래 또는 중고거래 사기가 있고, 그리고 쇼핑몰 사기, 게임 사기, 기타 사이버 사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금융 범죄에 해당하는 것들은 직접적으로 뭐 금전에 피해를 입히게 되는 건데, 피싱, 파밍, 스미싱, 몽캠 피싱 뭐 이런 것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사이버 사기와 사이버 금융 범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고요. 사이버 사기와 사이버 금융 범죄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고거래 사기와 피싱입니다. 중고거래 사기가 정말 많죠. 몇 년 전부터, 수년 전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 중고거래 플랫폼들, 서비스하는 회사들에서도 이 중고거래 사기를 탐지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국내 중고거래 플랫폼에 허위 매물을 게시하고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 수법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좀 중고거래 플랫폼이라고 하면 중고나라, 그리고 번개장터, 당근마켓 등이 있겠고요. 이 중고거래 플랫폼이 지난해 거래액을 보시게 되면 중고나라에서만 5조입니다. 그리고 번개장터에서 1조 3천억, 그리고 당근마켓에서는 추정치로 1조 원인데 굉장히 큰 거래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이 사태를,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중고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리고 중고거래 빅3 순 방문자를 보시게 되면 당근마켓이 981만 명, 네, 그다음에 번개장터, 중고나라 순 이렇게 되겠고요. 그리고 중고거래 사기가 수년 전부터 있었지만 최근에 더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서 구매자를 노린다. 이 모든 사이버 범죄가 초기에는 뭐 약간 프로페셔널하지 않은 이런 그런 좀 아마추어틱한 그런 모습으로 시작을 한다면 이게 돈이 되고 돈을 많이 벌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좀 더 전문적으로 변합니다. 왜냐하면 그 방어하는 쪽도 이거에 맞춰서 맞대응을 하기 때문에 공격자 측도 자기네들의 수법 이런 것들을 고도화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전문적으로 변해가고 있고 현재도 그렇습니다. 현재도 그런 추세이고요. 중고거래 사기 통계를 2020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나온 자료인데, 이거는 더치트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더치트라고 쳐보시면 더치트.co.kr이라고 중고거래 사기, 뭐 사이버 사기 관련된 그런 것들을 거기에 관련된 정보들을 주는 그런 사이트가 되겠고요. 통계를 보시게 되면 피해 사례 수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총 34만 건입니다. 이거는 사실 더치트에 피해자가 신고를 한 걸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신고를 해야 이 통계 잡히는 거고, 신고하지 않는 건도 많을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것보다 더 많을 걸로 예상되고요. 이 사기에 이용된 휴대폰 번호수, 공격자들의 휴대폰 번호죠. 6만 7천 개 정도, 그리고 계좌번호
대부분 대포 통장이거나 할 텐데 이런 계좌번호는 12만 개, 예, 꽤 많습니다. 그리고 피해 금액은 2,983억으로 추산이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피해자가 더치트라는 사이트에 신고를 해야지만 잡히기 때문에 실제 피해액은 이보다 더 많을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기와 관련된 물품은 휴대폰 주변기기, 그러니까 아이폰을 싸게 판다던가 아니면 닌텐도 스위치를 싸게 판다던가 뭐 그런 것들로 이렇게 많이 편중이 돼 있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관심이 있기 때문이죠. 휴대폰이나 휴대폰 주변기기, 그리고 게임 아이템, 그리고 뭐 디지털 가전 같은 것들도 사람들이 싸게 사려고 많이 하는 물품이다 보니까 범죄자들 역시 해당 물품을 사기 매물로 올려놓고 금전을 탈취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사용된 통신사를 보시게 되면 이 범죄자들이 전화 통화를 하겠죠. 네, 살려고 하는 잠재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에게 통화를 하게 되는데 그때 사용하는 회사들을 보시게 되면 SKT가 압도적으로 많은 걸 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KT, LG U 플러스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고거래 사기를 할 때 사기를 벌일 때 이제 사칭하는 사이트들이 있는데 가운데를 보시게 되면 카페.네이버닷컴이 있고 그다음에 번장.co.kr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위에 카페.네이버닷컴이랑 네 번째 있는 중나닷컴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네이버 카페에 보면 중고나라라는 카페가 있죠. 중고거래하는 카페가 있는데 가장 큰 규모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나는 중고나라가 네이버 카페에서 나와서 단독으로 만든 웹사이트인 거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건수를 합산으로 보시면은 중고나라의 전체 건수를 사기 건수를 아실 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번장은 번개장터입니다. 번개장터를 사칭한 사기가 44,000건 있었다라는 의미고, 그리고 넥슨이라는 게임 회사의 게임인 메이플 스토리라는 게임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사기 아이템을 팔고 있는 그런 건수가 19,000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은행 사용된 계좌겠죠. 사용된 사기 계좌를 보시게 되면 카카오뱅크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농협, KB국민은행, IBK 기업은행, 신한은행 순으로 이용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플랫폼별로 보시게 되면 이 사기 수법 자체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고나라 사기 수법이나 번개장터 사기 수법이나 당근마켓 사기 수법이나 당근마켓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보시게 되면 실제로 중고나라에 올라왔던 그 사기 매물이고요. 노트9을 싸게 판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기 매물들 같은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자기의 핸드폰이나 핸드폰 번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걸 올리지 않습니다. 대부분 카카오톡으로 유도하고 있고요. 이 카카오톡 아이디도 지속적으로 변경합니다. 밑에 네이버 카페에 이런 사기 매물이 올라왔을 때 사람들이 이걸 자정작용을 많이 하는데 그 자정 활동을 많이 하는데 댓글로 이건 사기 매물입니다 라고 하게 되면 해당 게시물을 바로 지워버리고 그다음에 다른 게시물을 올리는데 그 게시물을 올릴 때 카톡 아이디를 바꿔서 올린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계속 이 우회를 하고 있습니다. 탐지를 우회하고 있고, 근데 안타깝게도 해당 사기 매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그런 잠재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뢰가 기반이 이미 돼 있는 거죠. 해당 사기꾼과 이미 사기꾼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톡으로 그냥 대화를 하게 되는데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여기서 안전결제를 하자고 합니다. pa.yynaver.com. 그래서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사기꾼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거 뭐 네이버 도메인이 아닌데 네이버 사이트 주소가 아닌데 이상하네 라고 하시겠지만 이미 신뢰가 기반이 돼 있는 믿는 사람은 그리고 저기 카톡 프로필 사진을 보시게 되면 애기 사진이 있고 서민 아빠라고 돼 있죠. 네. 그래서 점점 더 신뢰를 올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애가 있는 아빠인 것처럼 해서 애가 있는 아빠는 좀 신뢰가 있나 봐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애가 있는데 네. 아무튼 네. 그래서 신뢰를 올린 상태에서 이런 네이버 주소를 주게 되면 이게 진짜 네이버인 줄 알아요. 사실 제 지인 중에서도 네이버 개발자도 있고 한데 그런 분들도 가끔 속습니다. 네, 실제로 금전을 탈취당하신 분들까지는 없었는데 마지막에 다 눈치는 채시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속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 보셔야 됩니다. 중고거래를 하실 때 항상 도메인을 2번, 3번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도 의심스럽다 하면 저한테 보내주세요. 네, 제가 바로 이거 사기인지 아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믿고 진행을 하게 되면 저 사이트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중고나라 사이트를 들어가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냥 똑같습니다. 중고나라 카페 사이트를 본 따서 만든 거기 때문에 본 딴 게 아니고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서 만든 거라서 그냥 똑같은 레이아웃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계속 주소를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서도 이제 pa.yy.naver.com이라고 되어 있는데 절대 네이버 주소가 아닙니다. 네이버의 주소는 pay.naver.com인 거고 이런 중고나라 카페가 나오는 도메인은 cafe.naver.com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naver.com이 원래 도메인이고 네이버 앞에 점이 없으면 그건 무조건 잘못된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도 속으시고 npay 구매를 누르시게 되면 아래쪽에 빨간색으로 써져 있는 이 사이트로 넘어가게 되는데 구매하시겠습니까? 구매 가격은 50만 원입니다. 예 하게 되면 네이버 계정 탈취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네, 이걸 믿고 여기에다가 로그인 해야지 하고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하시게 되면 공격자는 해당 피해자의 네이버 계정을 탈취하게 되고요. 네, 여기서 이제 네이버 사칭 도메인을 좀 말씀드리면은 사실 이것보다 훨씬 많은데 우선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메인 패턴을 알려드리면은 일단 네이버 앞에 그 점이 없으면 사기라고 했는데 저기 점이 있는 것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네, 여기 점이 있는 게 있는데 이 네이버닷컴으로 끝나야 돼요. 네이버닷컴. 네이버닷컴 앞에 점이 없으면 사기입니다. 그래서 pa.yy.바 사기죠. pay.naver.cafe 여기에 숫자가 지금 900 몇 번까지 올라갔어요. 이 사기범들이 네이버 카페를 사칭한 도메인을 만들 때 유사한 도메인을 만들 때 우리나라에서 이걸 계속 차단하겠죠. 우리나라 국가기관이나 이런 데서 계속 이걸 찾아내서 차단하고 있는데 차단됐다. 그냥 숫자를 올려서 도메인을 새로 삽니다. 새로 사서 세팅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결국 카페 숫자닷컴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이것도 사기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 페이.카페 숫자닷컴 사기입니다. 페이.네이버 카페 숫자닷컴 네, 사기죠. 이런 것도 다 사기입니다. 네. order 중고나라 바 네이버닷컴 이건 네이버닷컴만 그냥 슥 보시게 되면은 걸리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는 참 걸리기 쉽지 않은 도메인 주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도메인 주소를 안 보시는 분들은 아예 안 보시는 분들은 사기에 걸리시게 되죠. 그래서 네이버 계정 탈취가 이뤄지고 그 다음에 배송지 정보를 입력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가 또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제 그 피해자가 네이버 계정을 탈취당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의 정보를 입력하게 되면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집 주소, 현실의 주소를 알려주게 되는 건데 사이버 사기가 이제 현실과 맞닿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잠재 피해자가 이 중간쯤에 돈을 보내지 않고 여기까지 입력을 한 상태에서 사기꾼에게 항의를 하게 되죠. 항의라기보다는 뭔가 욕을 하겠죠. 너 사기꾼이지 하면서 막 욕을 하게 되면 이 사기꾼은 대범하게도 알았어, 너 이제 5분 후에 재밌는 일이 벌어질 거야 하면서 탕수육이 50개가 온다던가, 네, 뭐 짜장면이 막 100개가 온다던가 막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네, 골탕 먹이는 거죠. 네, 이 사기꾼들은 자신들의 전화번호가 노출되는 것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이거는 작년에 그것이 알고 싶다라든가 뭐 이런 데서도 취재가 됐었는데, 네, 이런 식으로 2차 보복을 가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가해는 뭐가 있냐면 핸드폰 번호 저기 자기 연락처를 넣잖아요. 그러면은 그 잠재 피해자가 뭔가 욕을 하게 되면 저 전화번호를 중고나라나 이런 중고나라 그 플랫폼에도 올려요. 중고거래 플랫폼에다가 아이패드 무료 나눔합니다. 아이패드 프로 무료 나눔합니다. 그러면은 전화가 거의 초당 몇 번씩 온다 그러더라고요. 1초에 한 번씩 계속 온대요. 전화가 무료 나눔한다 그러면. 네, 그런 식으로 보복을 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 여기는 사기 계좌인데 여기로 돈을 입금하라는 겁니다. 네이버페이 안전거래를 이용하는데 그 간편 결제를 이용하는데 직접 돈을 보내라라고 하는 건 이상한 거죠.
네, 그리고 예금주를 보시게 되면 네이버페이에 리팽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혀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에 한국인 이름도 들어갈 경우도 있는데 이런 계좌는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 계좌번호를 가지고 이제 더치트.co.kr에 입력을 해보면 당시에 총 9건의 피해가 있었고 그리고 누적 피해 금액이 600만 원 정도. 네, 이게 크지 않아 보실 수 있지만 이 계좌를 하나만 쓰는 게 아니거든요. 사기꾼들이 굉장히 많은 계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당 뭐 600만 원 해가지고 계좌를 10개씩 쓴다. 대포 계좌를 10개씩 사용한다 하면 꽤 많은 돈을 탈취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해당 범죄자의 다른 계좌들로 더치트에 조회를 해본 결과인데 700만 원짜리도 있고 500만 원짜리도 있고 되게 큰 금액 중에는 5천만 원짜리, 7천만 원짜리도 있어요. 네, 그만큼 많은 피해 건수가 있고 고가의 물건으로 많은 돈을 탈취해가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이게 생각보다 피해 규모가 꽤 큽니다. 앞에서 통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천억 정도 되는 2,800억 정도 되는 그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저기 보면은 등록된 피해 정보 계좌 하나에 30건의 피해가 있었고 1,800만 원 그 정도의 피해가 있는 이게 한 달치예요. 제가 이 조회해 본 게 한 달 동안 얘네들이 벌어들인 수익이 얼마인지를 제가 조회해 봤던 건데 꽤 많이 벌고 있습니다. 번개장터 사기 수법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카톡으로 문의 주세요라고 하는 문구가 동일하게 중고나라 똑같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 이 중고거래 플랫폼 회사들이 요 수법을 알았겠죠, 이미.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카톡 아이디, 뭐 카톡이라는 단어, 이런 것들을 이제 게시물에 그런 게 있으면은 1차적으로 탐지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회하는 거예요. KA 톡 한다던가, 그다음에 키읔한 다음에 R, 소문자 R 하고 톡 하게 되면 카톡이죠. 한국인들만 읽을 수 있는 의미인데 카톡 이렇게 하고 어떤 때는 이미지로도 올립니다. 이미지로 올리면은 텍스트 추출이 안 되기 때문에 문자열 추출이 안 되기 때문에 우회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죠. 근데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들은 이 정도는 다 이제 잡아요. 네. 그래서 이 중고거래 사기범들도 지속적으로 이거를 우회하기 위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절대 알려주지 않고 카톡으로 유도한다. 간혹 이게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사기범들도 있긴 해요. 하지만 그거는 자기 번호가 아니겠죠. 네. 대포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겠죠. 추적이 되지 않는. 그래서 보통 이제 카톡으로 유도합니다. 그리고 동일 아이디로 다량의 제품을 단시간에 올립니다. 네. 여러 개의 제품을 한꺼번에 쫙 올리는데 현재 중고 시세가 만약에 풀박스 아이패드 프로가 뭐 80만 원이다 했을 때 제가 중고거래 시세는 잘 모릅니다만 만약에 80만 원인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60만 원에 올려놨죠. 그러면은 이거 빨리 사야 된다. 이런 심리들이 다들 있겠죠. 그래서 빠르게 선점하기 위해서 공격자에게 사기범에게 말을 걸고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골프채 풀세트 이런 거 이건 실제 번개장터 사기를 치는 피싱 사이트입니다. 사칭 사이트고 위에 보시게 되면 번장294.com이죠. 이것도 숫자를 쓰고 있는데 원래 번장의 도메인은 번장.com입니다. 번장.com이고 그래서 이거는 사기를 치는 사이트다. 이걸 꼭 도메인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확인하셔야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로 구매를 하게 돼서 결제하기까지 가시게 되면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이런 것처럼 자신의 실제 개인정보를 공격자에게 보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당근마켓 사기 수법인데요. 왼쪽 거는 제가 이제 사기 수법들을 좀 서치를 하다가 참 이런 황당한 경우도 있구나 싶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당근마켓을 자주 이용하는데 이분은 지금 그 킥보드를 사신 것 같아요. 킥보드가 싸게 올라와서 사신 것 같은데 30이라고 싸게 올라왔길래 바로 구매했는데 집에 데리고 오려니까 계속 전원 못 찾아서 검색해 보니까 알파고 공유 킥보드. 그러니까 당근마켓에서 싸게 자기가 돈을 주고 샀는데 알고 보니까 최근에 공유 킥보드 서비스가 엄청 활발해졌죠. 그래서 그냥 길에 있는 거 아무거나 그냥 돈 받고 판 거예요. 이런 황당한 경우도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도 보시게 되면 오른쪽에도 보시면 카톡 달라 그러죠. 이 당근마켓 내에 메신저가 있는데 그 메신저를 절대 이용하지 않고 번개장터 안에도 번개톡이라는 메신저가 있습니다. 근데 공격자들은 번개톡에서 얘기하지 않아요. 카톡으로 가자 그래요. 그리고 여기 당근마켓도 카톡으로 하자 그러거든요. 네, 카톡으로 달라. 네, 사람이 너무 많아서 뭐 연락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내가 답변을 할 수 없다. 네, 당근마켓이나 번개톡은 알림이 잘 안 오기 때문에 내가 너의 메시지를 잘 볼 수 없으니까 카톡으로 가자. 이렇게 하면서 카톡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플랫폼을 벗어나면 더 이상 이 탐지가 되지 않거든요. 네, 자동적인 탐지가 되지 않습니다. 플랫폼 내에서. 그래서 항상 이런 거래를 하실 때는 해당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세요. 예를 들어서 그 번개페이도 번개장터 그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번개톡과 번개페이를 이용해서 거래를 하시고 그다음에 당근마켓에서도 가급적 직거래. 당근마켓은 직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플랫폼인데 가급적 직거래를 하시고 사람을 보고 돈을 직접 주신다거나 현금 이체를 하신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사기에 걸리지 않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근마켓 사기범들의 판매자 유형을 보시게 되면 말씀드렸다시피 직거래를 회피하는 판매자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번개장터도 그렇고 중고나라도 그렇고 대부분 이제 사용자들이 이제 사기가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직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범죄자는 계속 자기가 엄청 멀리 있다 그럽니다. 자기가 뭐 나주에 있다 그런다든가 아니면 뭐 해남에 있다 그런다든가 아니면 강원도에 있다고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엄청 멀게 그리고 사람이 거의 없을 법한 그런 지역을 딱 찍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예,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선입금 요구하는 판매자 먼저 돈을 달라. 그리고 당근마켓 직거래하러 갔더니 사이비 종교 포교 활동하는 판매자 어깨에 누가 앉아 있다 뭐 이런 거 눈빛이 뭐 약간 힘들어 보이신다. 조상에게 뭔가 절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시주를 하셔야 될 것 같다. 돈을 내셔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판매자들도 있다고 하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당근마켓 채팅이 아닌 다른 메신저로 유도하는 판매자 이런 분들도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보이스피싱인데요. 보이스피싱은 이것도 피해액이 작년에 제가 기억하기로 4천억이 넘었었는데 국가에서 이 보이스피싱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많이 줄어든 추세고요. 저도 이제 금융보안원에 있을 때 보이스피싱 쪽 업무를 많이 했었어요. 보이스피싱 그 악성 앱을 탐지하는 그런 업무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정말 꾸준히 열심히 하는 사기꾼들입니다. 이 보이스피싱의 수법을 보시게 되면 대출을 해준다면서 연락한 후에 핸드폰에 팀뷰어라는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원격 제어 악성 코드를 말씀드렸었는데 팀뷰어라는 프로그램은 실제로는 악성 코드는 아니에요. 정상적인 앱스토어에 올라가 있는 정상 프로그램입니다. 정상적으로 원격에서 모바일이라든가 본인 PC를 조종하라고 컨트롤할 수 있게 만들어준 정상적인 프로그램인데 이거를 이제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설치하게 만들어요. 모바일 앱으로 설치하게 유도하고 사기범은 해당 핸드폰을 팀비어를 이용해서 마음대로 조종하고 인터넷 뱅킹 앱 등을 이용해서 이체를 시도하기도 하고요. 대출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유형도 있습니다. 은행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으니 너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범죄에 이용됐으니 돈을 인출해서 뭐 금감원 직원에게 보내라고 한다던가 아니면은 돈을 좀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는 돈을 뽑아서 뭐 어디 편의점에 전자레인지 안에 넣어두라고 한다던가 뭐 그러면은 이제 범죄자가 와서 돈을 가져가고 막 참 기상천외한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을 이용한 수법 같은 경우에는 가족 또는 친구의 프로필 사진 도용하고 이름도 똑같이 해가지고 돈을 갈취하는 수법인데 이런 거를 확인하시는 방법은 친구로 추가하는 게 상단에 뜨게 되면 가족 이름으로 돼 있고 가족 프로필인데 그리고 엄마 하면서 말을 거는데 위에 보면 친구로 추가라고 하는 버튼이 떠 있으면 그거는 누군가가 사칭한 겁니다. 아직 친구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확인하시면 되고 그리고 해외 접속자일 경우에 프로필 사진에
해외 접속자라고 뜹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소액결제 문자나 그리고 택배 사칭 문자를 보낸 후에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모바일 앱을 설치하게 만드는 그 링크, 도메인을 보내기도 하고요. 예, 아까 전화드렸던 거 유현철 지금 수사관입니다. 들으신 건 실제 유현철 보이스피싱 수사관님이요. 통화 내용입니다. 이상철 수사관입니다. 유상철 수사관님이요. 예, 예. 네. 예,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아까 회의 때문에 뭐 10분 후에 전화 달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전화 드리는 겁니다. 아, 네네. 괜찮아요. 아, 괜찮으세요? 네네. 본인도 개인정보 유출 사건 때문에 연락을 드렸고요. 그 마진수라는 사람 알고 계십니까? 마진수요? 예, 예. 마진수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전직 농협 직원이고 39살 남성인데 전혀 뭐 들어보신 적은 없으시고요. 농협이요? 네, 없는데요. 전직 농협 직원이었습니다. 39살 농협 직원이었습니다. 마진수.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저희가 이번에 그 마진수를 중심으로 한 금융문제 사기단을 검거를 했는데, 검거 당시 그 압수. 네, 뭐 이런 식으로 통화가 이루어지고 마지막에는 이제 이 통화가 사실 30분 넘게 이어지는데 마지막에는 뭐 근처 지구대로 이 통화를 받는 사람이 전화를 받는 사람이 계속 의심하고 내가 그런 검찰로 마지막에는 검찰이 나오거든요. 검찰이 나오면서 이 전화 받은 사람이 계속 의심을 하면서 내가 직접 중앙지검을 가겠다라고 하니까 그래 오는 길에 뭐 지구대 뭐 들려라.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찾아보면은 그 다음에 뭐 지구대 앞에 있는 뭐 ATM에서 돈을 보내는 식으로 뭔가 계속 푸시를 하면서 돈을 보내게 만든다고 하는데 보통은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이런 전화 다른 분들도 많이 받아보셨을 텐데 저도 이제 서울청 수사관 사칭에서 전화를 몇 번 받았었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좀 겁을 줍니다. 대포 통장으로 명의 도용이 이루어졌다. 법정 출두해야 된다. 너는 지금 사기 그 범죄에 연루됐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겁을 주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뭔가 이 돈을 갈취하려는 그런 흐름으로 가게 되고요. 보이스피싱용 악성 앱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실제로 탐지한 악성 앱들인데 이거는 이제 아까 그런 사람들이랑 통화를 하고 나면 이런 것들을 설치하라고 하거든요. 요걸 통해서 대출을 하라고 한다던가 뭐 자기네 앱을 통해서 대출 신청하라라고 하는데 대출 신청하라고 하면서 앱을 설치하라고 하는 그 링크를 따라가게 되면 이런 사이트들이 나옵니다. 같지만 다른 은행, 카카오뱅크, 뭐 신한은행, 뭐 국민은행 이렇게 나오는데 딱 보면 되게 깔끔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앱 다운로드 누르고 뭐 본인 인증 누르고 뭐 하게 되면은 앱이 하나 다운로드 받게 되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일반적인 분들은 앱이 다운로드 된 것조차 되게 무서워하시는데 앱 다운로드까지는 괜찮아요. 이제 알림에 보면은 뭐 앱이 다운로드 되었습니다라고 뜨는데 그거를 설치만 안 하시면 돼요. 네. 딱 눌러서 설치만 안 하시면 아직까지 해킹을 당하신 게 아닌데 이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시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악성 앱들이 있죠. 그 농협 사칭, 뭐 저축은행 사칭, 뭐 신한캐피탈 사칭, 이런 시티은행 사칭, 이런 굉장히 많은 앱들이 있는데 이걸 설치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영상처럼 예를 들어서 HK저축은행이라는 곳으로 전화를 하게 되면 해당 앱이 설치된 상태에서 1588-6161이 대표번호라고 생각하고 이제 전화를 했죠. 근데 실제 연결되는 번호는 다른 번호로 연결되는데 일반적인 분들은 이거를 캐치하기가 힘드세요. 모바일 상에서 뒤쪽에 실제 번호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070-749-7001이라는 번호로 실제로는 통화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같이 섭습니다. 근데 이거를 사칭하는 번호, 이건 저희들은 뭐 리다이렉션 한다고 하는데 그 전화를 중간에서 가로채서 다른 번호로 우회 접속시키게 되는데 그 번호가 한두 개가 아니죠. 농협 번호, 금감원 번호, 뭐 자산 뭐 무슨 번호, 뭐 신한은행 번호, 각종 은행들과 각종 기금들 뭐 이런데 사용자가 전화할 법한 전화를 할 만한 그런 대표 번호들을 전부 다 그 중간에서 탈취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사실 확인을 위해서 이 대출 상담원의 사실 확인을 위해서 여러 군데 전화해 보셔도 결국에는 다 사기꾼들이 전화 받습니다. 그래서 뭐 8군데 전화해도 금감원에 전화해도 사기꾼이 받고 뭐 금융위원회에 전화해도 사기꾼이 받고 그렇기 때문에 깜빡 속으실 수 있어요.
이건 실제 일산 보이스피싱 수사팀에 근무하는 김영타 님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이랑 통화한 내용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C캡탈 강현철입니다. 예? 예, C캡탈 강현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고객님, 저희가 이번에 연금리 5.4%라는 신용과는 무관한 당일 대출 상품이 있어서 전화드렸는데요. 예? 예, 혹시 대출 필요한 부분 있으세요? 그렇게 해서 밥 먹고 살겠어? 네? 그렇게 사기 쳐먹어서 밥 먹고 살겠어? 좀 풀어갖게 하라고, 풀어갖게. 내가 달달하게 해? 네, 고객님. 네, 네. 시티캐피탈 김장성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네. 이렇게 해? 아,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더 해주세요. 한 번 더? 알았어. 할때 고객님, 시티캐피탈 김장식 대리입니다. 그래서 딱 이렇게 해야지. 선생님, 시티캐피탈 저희 이러면 되겠냐고. 누가 그러냐고. 이거. 알았어? 어디 가고 있는 거야, 지금? 어디 나라? 네? 인도교 필리핀이야. 필리핀이요? 필리핀. 필리핀은 망고가 맛있는데. 망고? 네, 마카티에서 하는 거야? 네? 마카티에서 하는 거야, 마카티? 아니, 마닐라요. 마닐라? 네. 어떻게 알았어요? 다 알아. 어떻게 알아요? 너 옛날에 하다 왔어, 거기서. 왜. 아, 이쪽에서 했었어요? 네, 그래. 아, 너무 더워, 여기. 20% 뛰어? 20%? 예? 20% 뛰어? 몇 프로 뛰어, 나, 이게. 13%요. 야, 오늘 완전 도둑놈이다. 뭐? 그래요? 야, 내가 지금 나는 혹시 언제쯤 됐는데, 한 2년쯤 넘었는데, 나 있었더라도 20%였는데, TN도, 지금 13%가 짜주냐? 야, 씨. 다른 데 혹시 아시는 데 있으세요? 이 제품을 같은 거 담아갖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 거, 자료 같은 거. 네? 아, 네. 처음에 전화 받았을 때 그거 한번 해봐. 뭐 해봐봐, 뭐, 너 왜, 많이. 아니. 해보세요, 그래. 해보세요. 처음에 그 할머니 목소리 한번 해주세요. 해보는데 왜? 아유, 너무 웃겼어. 일부러 사기 전화인 줄 알고 내가 장난치려고.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이런 식으로 계속 수사관이 혹시 기회 때 보이스피싱범이랑 통화를 하게 되는데 마닐라에서 전화하냐? 아까 전화했던 그 사기꾼이 서울청 형사한테 또 전화를 한 겁니다. 너 또 전화해? 그래서 이제 서울청 수사관이 뭔가 친근하게 계속 캐묻게 되고 그렇게 하다가 하는데 지금? 중간중간 이제 그 인출책이라든가 중간에 지금? 있는 범죄자들을 잡은 거고요. 연락이 왔다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 그런 식으로 피싱 일당 관리직 등 7명을 검거했다. 이거를 보시면 지금 들으셨겠지만 제가 처음에 그 전에 들려드린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말투와 지금 이 영상에 나오는 보이스피싱 범의 이 사기범의 말투가 조금 달라요. 네, 지금 후자 쪽은 좀 옛날 영상인데 이건 옛날 영상인데 조선족 말투가 좀 강했죠. 뭔가 좀 뭔가 좀 표준어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많이 이 사기 조직 내에서도 교육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제가 안 들려드린 그 보이스피싱 관련된 통화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 금융 관련된 용어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LTV라든가 뭐 이런 대출 관련된 용어들도 많이 알고 있어가지고 꽤 많이 전문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고요. 지금 보여드린 영상은 조금 웃겨가지고 보다가 이런 식으로도 좀 기지 있게 사기범을 속이는 분도 계시구나 그런 게 있었고 지금까지 보이스피싱 관련된 얘기를 계속 드렸었고 다음으로는 이제 딥페이크 최근에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라는 사기 수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련 영상을 하나 보시고 시작하시겠습니다.
이 아이언맨은 원래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맡았었는데 지금 이 영상에 나오는 거는 딥페이크라는 기술로 톰 크루즈 얼굴을 입힌 거예요. 실제로 톰 크루즈가 연기를 한 게 아닙니다. 보시면 굉장히 자연스럽죠. 왼쪽이 오리지널 영상이고 우측이 이제 딥페이크 기술로 톰 크루즈 얼굴을 입힌 영상입니다. pool their resources, share their collective vision to leave behind. 심지어 지금 이 목소리도 실제로는 톰 It's 크루즈가 not 아니에요. about us. 다른 사람이 성대모사를 해서 입힌 거고요. Welcome. Right ahead. Or at least the beginnings of one. Pretty simple. We draw them in, pin them down, get what we need. Definitely don't want to dance with skill. We just want. 죄송합니다. 중간쯤부터 보시죠. What exactly is it that they do? Take names, take acts. 네, 왼쪽이 오리지널, 우측이 딥페이크 영상. 굉장히 자연스러운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합성을 하게 되면, 영상 합성을 하게 되면 되게 티가 많이 났었죠. 이건 합성이네. 근데 이제는 아무리 봐도 모르겠습니다. It's what we 이 call 정도로 기술이 많이 발전했어요. Earth's mightiest heroes type thing. So every single Nuclear astrophysics. 네, 여기 또 나오죠. give yourself some power. It's your being. Give yourself 12%. 저 이제 개인적으로 아이언맨을 좋아하다 보니까 자료 영상으로 이걸 준비해 왔는데, 네, 기술의 발전이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제 딥페이크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딥러닝이라는 저희들한테는 인공지능 이런 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딥러닝과 그리고 페이크가 합쳐진 단어고요. 페이크 기술이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영상 합성을 하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즉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 부위를 전혀 다른 영상과 합성해서 새로운 영상을 제작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한 첫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가 난 적이 있는데 2019년 9월이었었고요. 에너지 업체의 CEO, 본사 CEO와 똑같은 목소리 가진 인공지능에 속아서 돈을 탈취당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는 이제 영상과 음성만으로는 신원 확인을 믿을 수 없게 된 시대가 되었고요. 이런 사기 사건들이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뭔가 계속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올해 5월에 기사 난 거 보면은 경찰에서 제작 유포 혐의 94명을 검거했는데 피해자도 절반 이상이 10대고 그 다음에 이 사기범들도 10대가 많다고 합니다. 네, 피의자 10명 중 7명이 10대다. 그리고 피해자 114명 중 여성은 95%, 남성은 4%.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여성들을 타겟으로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요. 대부분 불법 합성물을 제작해서 뭔가 이 성적인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그런 범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도된 뉴스를 보면서 이해를 하시면 쉬우실 것 같고요. 유명인 혹은 그냥 아는 사람 얼굴을 음란물과 합성해 인터넷에 올리는 이른바 딥페이크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경찰이 지난해 말부터 이런 불법 합성물을 집중 수사에 잡아보니 피의자의 90%가 10대와 20대였습니다. 동창생, 심지어 학교 선생님까지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윤정민 기자입니다. 2019년 미국 달리미술관이 제작한 화가 살바도르 달리의 가상 인터뷰입니다. 체형이 비슷한 배우의 연기에 딥페이크로 얼굴을 덧입혔습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딥러닝 기법을 이용해 특정인의 얼굴과 다른 영상을 합성하는 기술입니다. 달리처럼 그리운 사람을 볼 수 있게 해주기도 하지만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말부터 불법 합성물 제작 및 유포 행위를 집중 수사해 94명을 검거하고 10명을 구속했습니다. 검거된 피의자의 약 90%가 10대와 20대였습니다. 이들은 동창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거나 학교 선생님을 범행 대상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역시 인적사항이 확인된 114명 중 2명을 빼고 모두 10대와 20대였습니다. 장난으로 시작을 하지만 이것이 중대 범죄로 이어지는 것이죠. 불법 합성물 제작 유포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되는 만큼 청소년들이 장난이라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경찰은 이외에도 103건의 범행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JTBC 윤정민입니다. 네, 우리나라도 이제 딥페이크 사기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 주신 내용 중에 딥페이크가 긍정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례도 있냐고 하셨는데 관련된 자료를 제가 준비해 왔고요.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콘텐츠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유관순 열사, 굳은 결의를 담고 있는 듯한 윤봉길 의사와 안중근 의사까지 한국 독립운동가들의 사진에 딥페이크 기술을 적용하여 마치 현장에서 살아있듯 그들의 생전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데요. 이 영상들은 해외 사이트 마이헤리티지가 선보이는 딥 노스텔지어라는 서비스를 이용해 만들어졌습니다. 마이헤리티지는 가족의 역사를 찾고 보존한다는 취지의 사이트로 떠나간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생전 살아있었던 인물의 사진을 사이트에 추가하면 인공지능 딥러닝이 사진 속의 얼굴이나 표정 등을 움직이게 변형시켜준다고 합니다. 이 사이트를 통해 링컨이나 나이팅게일, 빅토리아 여왕처럼 세계 역사에 중요하게 여겨지는 인물들 또한 움직이는 모습으로 재탄생되기도 했는데요. 현재 공식 사이트를 통해 만나볼 수 있는 해당 서비스는 악용을 막기 위해 한 인물의 추모용으로만 사용해달라 권장하고 있으며 살아있는 인물을 넣은 악의적 편집은 자제해달라. 네, 이런 식으로 딥페이크가 뭔가 성착취물이나 뭐 성범죄에 관련된 데서도 이용되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지금 뭐 유관순 열사라든가 그런 사진을 이용해서 지나간 사람들의 뭔가 아름다운 추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금 정확하게 제목은 기억 안 나는데 KBS인가 공중파 쪽에서 했던 방송 중에 돌아가신 어머니의 사진으로 그거를 이제 딥페이크 기술로 그 사진을 입혀가지고 영상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거북이라던가 하는 옛날 그 가수들 그 사진을 가지고 영상물을 만들어서 지나간 히트한 노래들을 들려주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라는 거는 항상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걸 악용하기도 하지만 당연히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런 긍정적인 부분으로 이 기술이 사용될 수 있게 기술을 하는 사람이든 연구를 하는 사람이든 정책 기관자든 이런 것들을 계속 활성화시킬 수 있게 해주는 게 있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범죄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제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에 대해서 알아볼 차례인데요.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는 현재 이용 범죄만큼 굉장히 자주 있습니다. 특히 저처럼 이제 정보보안 관련된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침해 범죄 사례도 굉장히 많이 접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해킹, 누구나 아시는 그 해킹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디도스 공격은 엄청 큰 네트워크 트래픽을 발생시켜서 특정 웹사이트나 서비스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게 성능 저하를 만드는 그런 공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악성 코드는 앞서서 말씀드렸었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다크웹 내에서는 각종 계정이 판매되고 있어요. 이제 저희 회사에서 다크웹 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계정들을 통계를 내보면 N사 같은 경우에는 1,800만 건의 이메일이 유출된 걸로 보이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포털 사이트들, 국내 유명한 포털 사이트들의 이메일 계정들이 다량 다크웹 내에서 거래되거나 노출되어 있는 걸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한국 도메인과 관련된 이메일들도 유출량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크웹 내에서 판매되는 어떤 계정을 어디다가 사용하냐면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시트릭스 액세스라는 거는 최근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재택근무를 많이 하시잖아요. 재택근무를 하실 때 이제 VPN이라든가 이런 특정 네트워크 도구를 이용해서 기업 내에 있는 업무를 하시게 되는데 그 기업망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이제 시트릭스 액세스라는 서비스가 있는 거고, 그 기업 내에 접근할 때 사용하는 계정이 있는데 그런 계정들을 많이 팔고 있어요. 많이 유출되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제 기업 내에서 사용하는 단말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정보보호 솔루션이나 보안 솔루션이 깔려 있기 때문에 악성 코드를 집어넣거나 아니면 탈취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데, 이제 가정에서 또 쓰고 회사에도 쓰는 그런 노트북들,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노트북들로
재택근무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PC들은 상대적으로 악성 코드에 많이 노출이 돼 있고 해커들이 그런 PC를 타겟으로 해서 계정 정보를 많이 탈취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크웹 내 기업 VPN 계정 판매글이 올라왔고 해당 피해 기업의 매출은 48조라고 나와 있고 한국 회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정을 사간 다른 공격자는 이걸 가지고 2차 피해를 발생시키겠죠. 2차 공격을 하겠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협박 메일인데 유출 계정을 이용해서 국내 금융권 대상으로 대량의 협박성 메일을 발송한 이슈가 작년에 있었습니다. 우측 아래쪽에 보시면 이게 다크웹 내에서 판매가 처음에 됐다가 2, 3년 전에 판매가 되다가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판매하던 공격자가 더 이상 이 이메일 계정의 가치가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무료로 풀게 됩니다. 무료로 그냥 아무나 써라 하면서 하게 되고 사실 비밀번호 자체가 정확도는 많이 떨어지겠죠. 이제 2, 3년 지난 데이터이기 때문에 대신에 여기에 있는 이메일 주소들이 있는데 각국의 큰 회사들 직원들의 이메일 정보를 알 수 있는 그런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스트를 가지고 이런 협박성 메일, 대량 협박성 메일을 발송하게 되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너의 컴퓨터에 악성 코드를 설치했는데 너의 웹캠을 통해서 네가 이상한 거 보는 거를 나는 알고 있다. 그래서 네가 이상한 걸 보는 거를 내가 다 녹화를 했는데 네가 나한테 150만 원 정도의 비트코인을 보내면은 그 영상을 외부에 풀지 않겠다. 지워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해당 비트코인 주소를 추적을 해보면은 돈을 보내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 메일을 보낼 때 수신자 이메일 주소가 여기에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메일 제목에 비밀번호를 적어놨는데 이게 2, 3년 전이지만 3년 전 비밀번호를 아직도 쓰고 계신 분들 계시죠. 그래서 그렇게 그 쌍이 맞으시는 분들은 그 개인의 정보가 맞으시는 분들은 여기에 돈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악성 코드에 감염됐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돈을 보내시게 되는 거고 이 공격자도 사실 이걸로 큰 돈을 벌겠다, 모든 정보가 맞을 거다라는 생각은 절대 안 할 겁니다. 이게 유출된 양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몇억 개, 수십억 개가 되기 때문에 이 중에 몇 명은 맞겠죠. 그 맞는 사람들이 돈을 한두 명이라도 보내면 수익이 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대량으로 보내고 박리담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트코인 주소를 추적하게 되면 해당 공격자가 어떤 다른 사이버 범죄에도 연루되어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협박성 메일을 보낸 조직 같은 경우에는 포버스 랜섬웨어라는 거에도 연루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트위터에서 앨런 머스크를 사칭하면서 비트코인을 몇 배로 불려주겠다라고 하던 그 스캠, 사기에도 연루가 되어 있고 그 외에도 많은 랜섬웨어 이슈나 그다음에 개인 이메일 계정 탈취 후에 계정을 되찾는데 금전을 요구한다던가 다양한 사이버 범죄에 연루가 되어 있는 조직입니다. 다양한 것들을 수행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랜섬웨어로 이야기를 넘어가게 되면 메이저 랜섬웨어라는 게 있습니다. 작년에 엄청 많이 이슈가 됐었던 랜섬웨어 그룹인데 이 그룹은 현재는 은퇴했습니다. 작년에 은퇴를 선언했고요.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거 안 하겠다. 우리 은퇴할게 하고 이제 떠나간 그런 그룹인데 작년에 아까 제가 처음에 배경 지식 말씀드릴 때 랜섬웨어가 2020년부터 급증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메이저 랜섬웨어가 불을 지폈던 그런 그룹입니다. 뭐였냐면 기존의 랜섬웨어들은 개인의 PC나 기업의 PC를 랜섬웨어로 암호화 시킨 다음에 암호화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고 돈을 안 내면 그냥 끝이었어요. 거기가 끝이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사실 그냥 저 서버는 중요한 거 아니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알아서 할게 하면서 그냥 돈을 안 주고 많은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이 메이저 랜섬웨어는 이렇게 돈을 요구했는데 주지 않았다. 그러면은 랜섬웨어를 집어넣을 정도면은 내부에 있는 데이터도 빼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룹인 거니까 내부에 있는 정보를 갖고 나와서 다크웹에다가 일정 부분 유출을 시킵니다. 노출을 하고 거기서 다시 협상을 해요. 피해 기업한테. 니네 정보 내가 한 0.1% 정도 공개했는데 이거 니네 데이터 맞지? 돈 안 내면은 이거 계속 점점점 늘려서 너희들의 내부에 굉장히 비밀스러운 정보까지 노출시키겠다. 유출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공격 성공률이 높아진 거죠. 기업 내부에서는 자기들만의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들의 개인정보, 그리고 파트너사들, 서드파티 벤더들의 간의 이 계약서, 뭐 그런 것들이 또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유출될 때 보면 그런 정보들도 다 같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보가 유출되는 걸 막기 위해서 돈을 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걸로 수익이 많이 났었는데, 그러면서 랜섬웨어 종류도 과거에 비해서 현재는 뭐 2~3배 정도, 많게는 뭐 5배까지 막 엄청 급증한 그런 상황이고, 피해 기업 수도 올해 초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늘었어요. 네, 올해 초에 비해서 일주일간의 피해 기업 수를 통계를 냈을 때 3배 정도로 늘었고, 네, 랜섬웨어 그룹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수익이 되니까요. 돈이 되니까 그런 거고요. 여기 보면 국내 헤드쿼터 본사에서 직접적으로 탈취된 경우는 거의 없는데, 본사는 강력한 보안을 적용하고 있지만 해외 지사나 파트너사, 제3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보안 그 인프라가 본사보다는 약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우회 공격을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국내 대기업도 작년에 유출 이슈가 좀 있었고요. 네, 이런 거는 좀 기술적이라서 디테일하게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대신 이 공격 그룹이 다크웹 내에 올리는 많은 유출 데이터를 디테일하게 보다 보면 이 공격 그룹의 공격 수법을 알 수 있어요. 공격 수법을 알 수 있다라는 거는 기업 입장에서 그거를 방어할 수 있는 전략을 짤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작년 말에 이슈가 됐었던 게 클럽 랜섬웨어라는 랜섬웨어 조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대기업 2로 시작하는 회사를 해킹했었고요. 해킹한 후에 다크웹에 그 해당 회사에서 탈취한 카드 정보 200만 건을 다크웹에 올리겠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100만 건 정도만 올렸었는데요. 100만 건의 이 카드 정보를 국내 금융권과 금융위원회, 뭐 금융보안원 등에서 유효성 검증도 많이 했었고, 기사 찾아보시면은 뭐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 디테일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바돈 랜섬웨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아바돈도 어제인가요? 어제 은퇴했어요. 어제 더 이상 안 하겠다 라고 해서 안 하겠다 그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이게 아바돈 랜섬웨어의 다크웹에 있는 사이트인데, 여기 이름들이 전부 다 피해 기업들이에요. 이 피해 기업들한테 복구하는 도구를 주겠다라고 해서 지금 다 풀린 상태입니다. 네. 왜 은퇴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도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런지, 아니면은 미국에서 요즘 랜섬웨어에 대한 대응을 굉장히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이런 랜섬웨어 범죄는 하지 않겠다, 다른 범죄로 가든가 하겠죠. 네. 그래서 최근에 랜섬웨어들이 더 이상 활동하지 않는 랜섬웨어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다크사이드 랜섬웨어라 그래서, 이 다크사이드도 이제 개점 휴업했습니다. 휴업했고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랜섬웨어에 대한 그 대응 강도를 올려라, 9.11 테러급으로 올려라 라고 하고, FBI에서도 대대적으로 수사하겠다라고 해서 그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다크사이드도 지금 보여드리는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사건 이후로 범죄 행위를 더 이상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미국 동부 전체 석유의 45%를 책임지고 있어요. 이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해킹되면서 석유 공급이 끊겼었거든요. 그러면서 기름값이 막 치솟았었고, 이게 이제 랜섬웨어가 예전에는 그냥 돈 필요한 애들이 뭐 조그맣게 한다, 뭐 이런 인식이었다면, 지금은 국가의 흥망 형태를 뭔가 좌지우지할 만큼 기술력이라든가 뭔가 이 기술적으로 많이 진보했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대응으로는 좀 힘들지 않을까. 저희도 이제 좀 더 고도화를 시켜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된 것 같고요. 이건 또 다크사이드가 뭐 인도네시아 수출입은행 해킹했었던 이슈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경찰도 해킹해요. 랜섬웨어 그룹에서 바브 랜섬웨어라고 올해 초에 나왔었던 신흥 세력인데, 이 바브 랜섬웨어가 워싱턴 경찰을 해킹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절대 협상하지 않겠죠. 돈을 주지 않겠죠. 그러면서 바브 랜섬웨어 사이트에 이 워싱턴 DC 경찰 내부에 있던 비밀용과 정보원들의 신상, 그다음에 갱들의 정보, 이런 것들이 대거 유출됐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가장 최근입니다. 국내에 있는 강남 쪽에 있는 성형외과가 랜섬웨어 그룹에 해킹당했었는데 이거는 기존의 랜섬웨어 그룹과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기존에는 피해당한 기업이나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해킹을 했고 직접적으로 해킹 당한 그들에게 돈을 요구했었죠. 근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성형외과의 환자들한테 단체 문자를 보냈어요. 공격자가. 전체 문자를 쫙 보냈습니다. 이 공격자의 주장에 따르면 20만 명이 넘는 환자의 데이터베이스를 자기네들이 탈취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 문자가 적어도 뭐 20만 명한테 보내졌다는 거고 이 지금 왼쪽에 있는 게 보낸 문자 내용입니다. 기하의 의료 데이터 그림이 해킹되었습니다. 이메일에서 반어박이를 검색하십시오. 찾을 수 없는 경우 스팸 폴더를 확인하십시오 하면서 이 다크웹 사이트 주소를 올려놨는데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당시 병원에서 찍었던 성형외과 환자들의 사진들이 있습니다. 사진들이 있고 이 사진들은 굉장히 자극적인 사진들이에요. 그리고 이름이나 이런 것들을 검색하게 되면 의료 기록, 그리고 개인의 신상 정보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SBS에 보도 나왔었던 이슈였었고요. 이런 식으로 점점 더 악랄해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 지인도 랜섬웨어에 당한 적이 있었는데 올해 초였었고요. 다행히 이분이 걸린 랜섬웨어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복구를 해줄 수 있는 랜섬웨어였어요. 그러니까 랜섬웨어들도 종류가 다양한데 복구가 되는 랜섬웨어도 있어요. 무조건 포맷하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복구가 가능한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복구가 됐고 이분이 사실 약간 TMI를 해드리면 제 딸의 그 돌 사진을 찍어주신 분이에요. 네, 돌 사진을 찍으셨는데 그 찍은 그 사진들이 전부 랜섬웨어로 암호화되신 거죠. 암호화되면서 사실 저도 좀 그랬죠. 하나밖에 없는 딸의 이 돌 사진인데 랜섬웨어에 의해서 암호화가 됐고 되게 이쁜 사진들이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나 하면서 다행히 복구가 돼가지고 이분도 그 이후에 백업 PC 오타가 나셨는데 백업 PC도 따로 사시고 이분이 왜 걸리셨냐면 불법 소프트웨어 까셨었어요. 그 사진 작가다 보니까 고가의 프로그램들을 많이 이용하셔야 되는데 이제 처음 시작하는 사진 작가다 보니까 돈이 없는 거죠. 정품을 사용하기에는 돈이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서 검색해가지고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셨었는데 저도 최근에 몇 번 이런 거를 연구하면서 몇 개 찾아봤는데 예전에 비해서 악성 코드가 정말 많아졌어요. 예전에 10개 찾아서 10개 깔아보면은 한두 개 정도 악성 코드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열은 10개 중에 9개, 8개는 다 악성 코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불법 소프트웨어는. 그래서 저는 지금 불법 소프트웨어 하나도 안 쓰고 전부 다 정품으로 사요. 그래서 지금까지 랜섬웨어 말씀드렸는데 이런 이름들은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자주 나올 이름들인데 클럽은 아직 은퇴 안 해서 계속 나올 것 같고요. 저기 뒤에 있는 다크사이드는 은퇴했습니다. 콘티, 도플페이머, 라그나로커, 이그레거, 레빌 이런 랜섬웨어들은 아직도 활발히 인기하고 있고 이 부분은 읽어보시면은 랜섬웨어 운영 조직의 공격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스피어 피싱이라고 그래서 어떤 특정 인물을 해킹하겠다라고 해서 해당 그 타겟의 이메일로 뭔가 지속적으로 그 해킹용 이메일을 보내는 건데 10번, 100번, 1000번 보내다 보면 한 번 정도는 뚫릴 수도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으로 계속 보냈던 거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스피어 피싱이 잘 안 먹히죠. 이제는 특히 기업 내 인원들한테는 그런 게 잘 안 먹히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취약점을 이용합니다. 특정 인프라, 특정 보안 장비나 네트워크 장비, 기업 내에서 사용하는 어떤 장비의 취약점을 이용해서 직접 타격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말이 좀 어렵지만 그 공격 수법이 굉장히 전문화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취약점을 이용한다는 건 쉽지 않은 거거든요. 특히나 기업에서 사용하는 장비의 취약점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고도화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랜섬웨어 운영 조직은 점차 분업화 전문화되었다. 이제 홍보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헤드헌터,
그 자기네 랜섬웨어 그룹 내에서 같이 일할 사람을 다크웹이나 딥웹 내 포럼에서 게시판에서 그런 채용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네, 악성 코드 만드는 사람이 있고, 뭐 취약점 이용해서 공격하는 조 있을 거고요. 네, 이런 식으로 분업화 전문화되어가고 있다. 네. 그리고 협박 수법도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일부 말씀드렸지만 과거에는 암호화된 파일에 대한 비용만 요구했다면 이제는 암호화 파일 복구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시에 다크웹상에 탈취 데이터를 게시하고, 그리고 또한 해당 피해 기업의 고객사에도 무작위로 이메일을 보내서 너네 그 고객사 어디 A라는 회사가 해킹을 당하면서 너희들의 데이터까지 다크웹상에 유출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막 다 알려버립니다. 그리고 기업 내 고위급 임원을 일단 기업 내로 공격자가 침투를 하게 되면 기업 내에 고위급 임원을 계속 찾아냅니다. 찾아내서 그 고위급 임원들이 가지고 있는 기밀 자료를 탈취하려고 노력하죠. 그리고 이 디도스 공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추가됐던 공격 수법인데 4번까지 했을 때 돈을 안 주면은 디도스 공격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해당 회사의 그 홈페이지 같은 거를 마비를 시키는데, 그냥 일반 기업들 중에 그냥 홈페이지 뭐 대민 서비스가 아닌 일반인 사용자가 없는 그런 홈페이지면은 효과가 없죠. 대신에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처럼 금융권처럼 인터넷 뱅킹 사이트라든가 이런 대민 서비스가 있는 곳을 디도스 공격을 하게 되면 약간 피해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협박 수법이 지속해서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이 어떤 종류의 랜섬웨어가 복구 가능한가요? 라고 하셨는데, 이 복구가 가능한 키값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랜섬웨어 안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 랜섬웨어를 만든 제작자가 암호학을 잘 모르는 그런 개발자들이 그 개발하면서 약간 실수한 거죠. 네, 실수하면서 이런 것들이 간혹 있습니다. 직소 랜섬웨어라든가 옛날에 직소 랜섬웨어라든가 최근 것들은 사실 뭐 지금 강의 중에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최근 것들도 일부는 복구 가능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다크웹 얘기 계속 해드리고 있는 건데, 해킹 데이터를 판매하는 것들이죠. 네, 이메일 서버에 침투할 수 있는 어떤 특정 웹쉘이라는 거를 판매한다. 뭐 이런 것들이고요. 취약점이 있는 사이트 리스트를 공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악성 코드에 의해서 스틸러라고 하는 악성 코드, 저희들이 이제 스틸러라고 분류하는 악성 코드가 있는데, 그 악성 코드에 의해서 PC 내에 있던 계정 정보들이 다 유출됩니다. 네, 은행 뭐 정보라든가 뭐 포털 사이트들 정보, 이런 거기에 사용한 계정 정보들이 유출되는 게 있는데, 이 스틸러 악성 코드의 위험성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 뱅킹을 하실 때 계정 정보를 치실 텐데, 인터넷 뱅킹은 사실 그 암호화를 잘 해놔요. 그래서 스틸러 악성 코드가 그 계정 정보를 키로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가져가더라도 브라우저 내에 뭔가 저장을 해놨다든가 계정 정보를 저장해놨다든가 그렇더라도 스틸러가 해당 정보를 가져가기가 힘들어요. 가져가더라도 깨진 문자예요. 암호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실제 패스워드가 아닌 걸 가져가게 되는데, 이 스틸러 악성 코드의 무서운 점은 여기입니다. 네, 여기서 보시게 되면 특정 피해자가 있고, 해당 피해자가 스틸러 악성 코드에 의해서 탈취되게 되는데, 해킹되게 되는데, 공격자가 전부 다 가지고 있는 파일입니다. 이게 왼쪽 아래쪽에 있는 게 공격자가 가지고 나간 파일이고요. 탈취된 원본 데이터 안을 보게 되면 피해 PC 내에 있는 설치 프로그램 목록이 쭉 다 적혀 있고요. 거기에 보면 다양한 보안 관련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틸러 악성 코드는 감염된다는 거고요. 이 스틸러 악성 코드를 굉장히 빠르게 고도화하기 때문에 이 개발자들이, 그래서 기존의 백신이나 정보보호 솔루션들로는 좀 탐지하기 어려운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password.txt에 탈취된 모든 계정들이 들어가 있는데, 해당 피해자의 경우에는 총 83개의 계정이 탈취됐어요. 게임 사이트, 포털 사이트, 이메일, 그다음에 뭐 정부 사이트, 이런 사이트를 들어갈 때마다 이분은 브라우저 내에 자기 계정 정보를 다 저장해 두신 것 같아요. 보통 다음에 로그인할 때 편하시려고 계정 정보를 많이 저장해 두시죠, 브라우저에. 근데 그건 굉장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네,
그 부분도 뒤에 가서 좀 더 말씀드릴 텐데, 브라우저에 비밀번호를 저장을 해두시면 이런 스틸러 악성 코드가 들어왔을 때 그런 정보를 다 빼나갈 수 있습니다. 네, 그게 그냥 평문으로, 네, 암호화가 안 된 상태로 다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여기서부터는 이제 텔레그램에 유출되고 있는 내용들인데, 국내 은행의 카드 정보를 판매하고 있는 그런 채널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엑스포스라는 채널은 14만 명이 구독하고 있는 채널인데, 이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카드 정보가 유출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을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사이버 테러 쪽입니다. 국가급 배후. 네, 지금까지는 약간 민간 쪽에서 그 그룹을 이룬 그런 범죄 조직들이 하고 있는 범죄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다면, 지금 여기서부터는 국가가 뒤에 있는, 뭔가 국가가 실제로 뒤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국가급의 테러를 일으키는 굉장히 큰 규모의 공격을 하는 그런 그룹들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이버 테러 이슈를 보시게 되면 2013년도에 320 사이버 테러, 북한 수행 8개월 전부터 준비, 이런 기사가 있었고, 320 방송사 은행 사이버 테러, 북한의 정찰 총국 소행,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 이슈들이, 자극적인 이슈들이 계속 터졌었고, 그 더 전에는 스톡스넷 이슈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미국과 이스라엘 정부가 수행했던 사이버 테러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와해하거나 최소한 지연시키기 위해서 만들었었던 악성 코드입니다. 네. 네, 그래서 미국은 스톡스넷 멀리어 작전에 본격적으로 착수를 하게 되고, 나탄즈에 위치한 이란 핵시설을 타겟으로 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사실 여기 핵시설의 외부의 컴퓨터는 감염시킨다 해서 거의 아무런 피해를 입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부에 있는 그 어떤 특정 조건이 성립됐을 때만 뭔가 파괴적인 행위를 하도록 제작이 돼 있었고요. 근데 실제 계획은 그랬지만 그 외부에 있는 PC들도 감염이 되면서 뭔가 피해를 입힌 게 있었는데, 원래 미국은 그러려고 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이 코드를 수정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외부에 알려져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이 작전을 미국에서는 이제 올림픽 게임 작전이라고 불렀었고요. 네, 이런 식으로 각국은 이런 정보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악성 코드를 이용해서. 그리고 국내 공격을 활발히 진행 중인 조직들인데요. 라제로스, 블루너로프, 스카크로프트, 안다리엘, 이런 식의 큰 그룹들이 있습니다. 국내를 집중적으로 타격하는 그룹들인 거고요. 특히 두 번째 블루너로프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스위프트 취약점을 이용해서 공격을 했었는데, 스위프트가 뭐냐면은 외국 쪽으로 송금을 할 때 사용하는 뭔가 서비스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서비스에 취약점이 있어서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쪽에서 돈을 보내려고 했던 금액이 엄청 커진 상태로 다른 계좌로 보내질 뻔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당시에 한 800억에서 1000억 정도 공격자가 해당 금액을 탈취한 걸로 나오고, 나머지 더 많은 금액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미국에서 중간에 차단했다, 탐지해서 차단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때 이후로 이 블루너로프 APT38이라고 불리는 그룹은 특정 은행의 망블리 취약점을 공격하기도 하고, 국내 가상통화 거래소를 공격하기도 했었고, 네, 해외 금융권을 지속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안다리엘 같은 경우에는 국내 이 안다리엘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한국만 공격하는데, 알려져 있는 사이버 테러에는 유령지 사이버 테러, 국방부, 그리고 ATM 회사, 국책연구소 홈페이지 해킹, 이런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말씀드리면은 77 디도스 공격이라는 게 있었는데, 77 디도스 같은 경우에는 2009년 7월 7일을 기점으로 대한민국과 미국의 주요 정부기관, 그리고 포털 사이트, 은행 사이트 등을 디도스 공격으로 마비시켰던 사건이었었는데요. 실제로 미국은 7월 4일부터 공격을 받기 시작했고, 국내의 피해 사이트는 청와대, 국회, 국방부, 외교통상부 등등 수많은 기관들의 사이트가 공격을 당했었습니다. 그리고 7월 10일부터는 악성 코드가 하드디스크를 파괴하는 기능을 동작시켰어요. 실제로 뭔가 이게 물리적으로 파괴한다는 건 아니고 논리적으로 운영체제가 동작하지 못하게 마비시키는 그런 기능을 했었고요. 그리고 2013년 3월 20일
이 이슈도 굉장히 컸었던 이슈였었는데 우리나라의 주요 언론과 기업의 전산망이 마비되고 다수의 컴퓨터가 악성 코드에 감염돼서 피해를 입었었던 사건인데 피해 기업으로는 KBS, MBC, YTN, 신한은행, 제주은행, 농협은행, LG유플러스 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KBS는 당시에 전산망 복구를 위해서 홈페이지를 전면 차단하기도 했었습니다. 당시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이 사진에 보시면은 논 시스템 디스콜 디스크 에러 뭐 이렇게 떠 있는데 이게 운영 체제가 제대로 동작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이 사이버 테러 이름을 다크 서울이라고 부릅니다. 서울이 깜깜해졌다 해가지고 당시에 ATM 몇만 대랑 그다음에 기업 내부의 PC들이 화면이 다 깜깜해졌거든요. 이때 굉장히 컸었던 이슈입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에 인지했었던 유령지 사이버 테러라는 이슈가 있었고요. 네, 대기업 그룹 내 계열사를 타겟으로 했었고 27개 회사의 14만 대 PC 그리고 1TB 정도의 문서가 유출됐습니다. 총 42,600건 정도의 문서가 유출됐었던 거고요. 그리고 뭐 이니엄 이스케이프라고 제가 이름 지어둔 그 이슈도 있었는데 2017년도 3월에 금융권을 대상으로 했었고 망블리 솔루션 금융권이나 뭐 저기 좀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망블리를 많이 합니다.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PC와 그 업무망 기업 내 뭐 결제를 한다든가 문서 행위를 한다든가 이런 거를 할 때 쓰는 망을 분리를 해두는데 공격자가 그 망분리를 해주는 솔루션의 논리적인 취약점을 이용해서 내부 데이터를 외부로 유출시키려고 했었던 이슈가 있었고요. 그리고 노동조합 홈페이지도 타겟으로 공격을 했었던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2017년도 3월에 ATM을 관리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 내부망을 장악하고 카드 정보를 유출시켰던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주요 침투 경로의 90% 이상은 PMS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패치 매니지먼트 서버 이거고요. 기업 내에서 그 하단에 있는 많은 PC들 수십 대, 수백 대, 수천 대의 PC들을 관리하려면은 사람이 일일이 다 업데이트를 해주거나 프로그램을 깔아주거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앙 집중화된 환경에서 하단으로 특정 소프트웨어를 유포한다든가 배포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런 시스템의 취약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보안 솔루션의 취약점 그리고 인터넷 뱅킹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 설치했던 액티브X, 논 액티브X 취약점 등이 많이 이용됐었습니다. 그리고 최초 침투는 사실 최대한 예방을 할 수 있지만 100% 막을 수 없다는 걸 저희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사이버 범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사이버 범죄에 대한 예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브라우저 내에 크롬이나 이런 데서는 이 비밀번호를 저장하겠냐고 물어보죠. 저장하지 않는 거를 저는 권해드리고요. 이거 저도 뭐 간혹 몇 개씩은 저장을 하긴 하는데 보통 이제 VPN 태워서 들어가는 그 내부망에 이런 특정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저장을 가끔 하긴 하는데 이거 저도 잘못된 것 같고요. 네, 웬만하면 비밀번호 저장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 그리고 백신 설치는 꼭 하십시오. 이게 뭐 백신 못 잡지 않냐 뭐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 지인 같은 경우에도 백신을 안 설치했었어요. 근데 백신을 설치했었다면 그 랜섬에 안 걸렸을 거거든요. 네, 제가 나중에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 백신을 설치했으면 안 걸렸습니다. 그래서 백신 설치는 꼭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특정 제품명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러니까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 그런 라이트한 버전의 백신을 설치해 두시는 거를 저는 권하고요. 그리고 불법 소프트웨어는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네. 그리고 모바일의 경우에는 그 정식 앱스토어, 안드로이드면 이제 구글 플레이 스토어 같은 데서 꼭 받으시고 사실 아이폰은 안전하다고는 많이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식 앱스토어에서 꼭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정식 앱스토어 외에는 뭐 설치할 수 있는 게 루트가 없죠. 네. 그래서 안드로이드의 경우에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꼭 받아서 아니면 원스토어라든가 이런 곳들 그 텔레콤사에서 운영하는 그런 스토어에서 설치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저희 장모님 TMI를 해드리면 장모님이랑 와이프한테 많이 얘기하는 건데 인터넷 쇼핑몰에서 개인정보 입력하면 뭐 2,000원 할인해준다, 뭐 3,000원 할인해준다 많이 하잖아요.
이때 개인정보 다 가져간단 말이죠. 네, 이런 거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를 보통 프로모션을 하는 곳이 진짜 해당 마켓이 아니고, 다른 서드파티 벤더들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런 서드파티 벤더들이 가져가는 거는 다른 데로 뭐 개인정보를 넘겨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런 2,000원, 3,000원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 PC나, 은행이나 이런 데 가면 공공 PC 있죠. 그리고 뭐, 어디 관공서나 이런 데 가면 있고, 그리고 공용 네트워크, 지하철이라든가 카페에 있는 와이파이, 특히 비밀번호 걸려있지 않은 와이파이, 이런 거 사용하실 때는 금융 결제라든가 중요한 사이트들에 대한 로그인 행위는 절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거를 중간에서 네트워크를 보고 있다가 가로채 가기도 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번개장터나 당근마켓 등 이용 시에는 직거래를 회피하고 다른 메신저로 유도할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의심스러운 이메일 내에 첨부 파일은 실행하시면 안 됩니다. 열람까지는 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 열람도 하면 안 되는데 이거는 제목만 봐서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열람하지 말라는 건 좀 과한 것 같고, 그런 의심스러운 이메일, 이것도 사실 프로모션이라든가, 그 다음에 저희 뭐 종합소득세라든가 연말정산 시즌에 스팸 메일이 많이 날라오는데, 그때 내부에 첨부 파일이 있다 했을 때 첨부 파일을 다운받았는데 EXE라든가 SCR 파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설치하시면 안 됩니다. 실행하시면 안 됩니다. 거의 100% 악성 코드입니다. 그 외에는 이제 5대 악성 사이버 범죄 피해 예방 수칙이라고 국가 정책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시면 플러그인을 별도로 설치하실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 편의 기능을 제공하는 플러그인들이 있는데 그중에 저는 권해드리는 게 IP Whois and Flags Chrome and Website Rating이라는 플러그인이 있어요. 그걸 이제 구글에서 검색을 하신 다음에 크롬에다가 추가를 하시게 되면 사이트를 들어갈 때 해당 사이트의 서버 국가를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닷컴을 들어가 보시게 되면 우측에 한국이라고 떠 있죠. 네. 그래서 한국 사이트는 웬만하면 좀 안전하다라고 보실 수 있고 대부분의 사기범들이 해외 서버를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도 중고나라 4층 피싱 사이트인데 중국 쪽 IP 사용하고 있죠. 제가 본 대부분의 피싱 사이트는 대부분이 아니고 거의 99%인데 혹시나 몰라서 제가 99%라고 하는 거고요. 네, 대부분 해외 사이트입니다. 해외 서버 사용하고 있어요. 홍콩, 중국, 대만, 일본 이런 식으로 해외 서버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플러그인 깔아두시면은 자동으로 국가 정보를 주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하시고 사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더치트 앞에서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중고거래 같은 거 하시게 되면 계좌번호라든가 상대방의 전화번호 이거를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더치트에 한번 조회를 한번 해보시면 기존의 사기 피해를 검색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시고 중고거래에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인데요. 간단하게 사이버 범죄는 생계형 범죄, 조직적 범죄, 국가 배후급의 범죄 등 형태와 규모가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보안 업체들의 기술적 수준과 사용자의 인식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공격자 역시 끊임없이 수법을 고도화하고 있고요. 이러한 사이버 범죄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평소 컴퓨터나 모바일 사용할 때 그리고 인터넷 사용 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브라우저에 계정을 저장하지 않는다던가 그다음에 의심스러운 사이트를 들어가지 않는다던가. 네. 딱 봐도 인터넷 많이 쓰시다 보면은 사이트 자체가 좀 이상해 보이는 곳들 있잖아요. 그런 데는 오래 머무르시지 않는 게 좋고 기사를 보실 때도 광고가 너무 많이 뜬다 그러면은 그런 데는 좀 빠르게 나오시는 게 좋지 않나. 네. 그리고 개인정보를 스스로 보호하기 위한 일정 수준의 학습과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질문 내용 중에 어르신들 범죄 예방을 하기 위해 이해가 쉽도록 설명된 컨텐츠 등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요거는 제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게 몇 개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런 그 강연이 수년간 몇 번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 한번 찾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저 질문 주신 분은 그 지금 제 화면에 보이는 이 이메일 주소로 한 번 더 질문을 주시면은 제가 찾아서 회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더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유튜브에 올려주시거나 아니면 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알려드릴 수 있는 만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방지할 수 있는 법이 있는지, 이 중고거래 사기라는 거는 사실 정보통신 이용 범죄이기 때문에 중고거래 사기 자체는 법으로 뭔가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수사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저도 이제 금융권 기관에서 일을 해보곤 했지만 그 해당 계좌, 송금된 대포 계좌라든가 사기 계좌 이런 것들을 정지시키고 차단하고 이런 행위 자체는 좀 아직까지는 법률적으로 좀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보이스피싱만큼은 빠르게 좀 처리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중고거래 사기 자체는 수사가 충분히 가능하고 이 사기를 당하셨을 시에 근처에 있는 관할 경찰서나 이런 데가 신고하시면은 수사는 이루어집니다. 네. 그리고 사실 피해 그 방지 카페 같은 것들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사기나라 이런 데도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중에 사기나라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도 확인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상입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제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 제가 회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